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제에 이어서 아동간호 시간이에요. 오늘 저는 아동간호 수업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내용 빠르게 해서 굉장히 진도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요약한 내용도 오늘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루하시니까 빨리빨리 요약 정리 이제 집중해서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이 배운 고위험 신생아 간호 차트가 개인적으로는 저도 임신 시에 그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저희 딸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했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설명이 조금 더 너무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좀 길게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용 요약 이제 간단히 제가 시작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고위험 신생아 간호에 관해서 배웠어요. 여기서 이제 고위험 신생아의 분류에서 보면 고위험군에는 그 미숙아와 저체중 아이가 고위험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하는 미숙아람 함은 그 출생 체중은 상관없이 임신 37주 미만의 경우에는 다 미숙아라고 해요. 그리고 또 아니면 저체중 2.5kg 이하를 미숙아라고 정의해 놓고 있어요. 이러한 미숙아들의 특징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9가지, 10가지 정도의 특징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이 특징들 다 한 번씩 읽어볼게요. 우선 미숙아라 하면 굉장히 매우 작죠. 그리고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커요. 이티처럼 약간. 첫 번째 특징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부는 정맥이 보일 정도로 피하 지방이 얇아서 굉장히 이게 적색과 분홍분홍한 색을 띈대요. 그리고 솜털이 굉장히 많고 피하 지방이 아직 생성이 안 됐거나 그래서 적거나 없다고 해요. 이 솜털이 많다는 거 이제 기억하시기 쉬우시려면 약간 우리 한국말 중에 애송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직 이제 어른이 되지 않은 애 같은 면을 얘기할 때 애송이 하면은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이 나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지금 외웠거든요. 그래서 미숙아들은 솜털이 많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개구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없대요. 그래서 아무래도 양수에 오래 있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이제 정상을 다 채우고 나온 아이보다는 손바닥, 발바닥에 주름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웠거든요. 근데 반면에 피부 전체적으로는 쭈글쭈글하게 주름이 많다고 하네요. 이 부분 헷갈리시지 않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아의 경우 음낭 발달이 미약하고 고환의 하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역시나 이제 빨리 태어났기 때문에 활동력의 움직임이 별로 없고 모든 반사가 정상 아이에 비해서 약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체온 유지 조절 기능이 완전히 생성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체온 유지를 하기가 어렵고 빈번한 무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미숙아들은 체온 조절 중추하고 호흡 조절 중추가 아직 완벽하게 이제 다 이루어져서 나오질 않아서 체온 시상하부에서 하는 체온 조절 중추 작용이 완벽하지 않고 또 연수에서 하는 호흡 조절 중추 작용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빈번한 무호흡과 체온 유지가 어렵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고요. 네, 희석된 소변, 주기적 호흡 이렇게 특징이 나와서 있습니다. 이 미숙아에 대한 특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반대로 이제 뒤에 과수가가 나와요. 과수가는 이제 임신 42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말하는데 과수가의 특징과 비교해서 따로 특별히 과수가의 특징은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미숙아의 특징 제가 형광펜 칠해드린 이 특징만큼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숙아들은 간호하는 목적이 있어요. 얘네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3대 목적 중에 하나가 호흡 유지고요.
다음엔 체온 유지, 그 다음에 아무래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감염이 잘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감염 방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4대 목적을 한다면 그것은 영양 공급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3대 목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어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은 과수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듯이 42주 이후에 출생한 아이를 과수가라 하고, 그다음 과수가들의 특징은 미수가와 반대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고위험 출산의 예방은 아무래도 그냥 조기 검진을 해서 미연에 발견해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고위험 신생아의 간호돕기 편 한번 보겠습니다. 미수가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고, 또 뭐 이렇게 여러 번 처리할 일이 있으면 웬만하면 한 번의 손길로 그냥 끝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 만지다 보면은 체내 열량 소모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걸 견뎌낼 소모 자체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열량 소모를 막기 위해서 미수가들은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된다고 하네요. 앞서 말한 미수가 간호의 3대 목적 기억하시죠? 호흡 유지, 체온 유지, 감염 방지. 이것에 대한 간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호흡 유지예요. 호흡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미수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 호흡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제일 중요한 게 산소 공급이에요. 호흡 유지에서 일단 제일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는 미수가들은 산소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그래서 산소 공급을 함에 있어서 이제 고농도의 산소를 만약에 계속 씌워주게 되잖아요. 그럼 또 여기 부작용이 따른대요. 고농도의 산소라 하면 30에서 40%의 산소 농도로 이제 상소를 주는 건데, 이거를 아기가 장기간 흡입을 하게 되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라는 망막증이 생겨서 이걸로 인해서 실명이 가능하대요.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라는 거는 이렇게 수정체가 있고, 보이시나요?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수정체라고 하면은 렌즈죠. 눈에 해당하는. 그래서 어떠한 사과라는 물건이 있어서 이 물건을 보고 이렇게 투시를 해갖고 얘가 이 시신경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수많은 실핏줄들, 모세 혈관들이 지나잖아요. 근데 이것이 산소가 너무 많이 투여되다 보면 얘네들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이 산소 포화 농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섬유 조직을 만든대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거의 둔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뿌옇게. 그러면 이 물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수정체의 뒤편에 섬유가 자라는 병이다 해서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농도의 산소 대신에 최소한의 산소 30% 이하로 최소한의 산소를 투여해 줘야 되겠죠. 이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도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처음에 한번 딱 기억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따로 안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체온 유지죠. 체온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이 스스로 체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육기를 이용하게 돼요. 잘 아시는 인큐베이터, 저희 아이도 이 안에서 2달이나 있었는데요. 이 인큐베이터 안의 온도는 미수가들이 이제 가장 체온을 유지 잘 할 수 있도록 온도 외우셔야 돼요. 30에서 32도. 습도는 55에서 65%를 유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병실 환경에서 배웠을 때보다 병실 환경에 적정한 온도, 습도 같은 거 예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온도 퍼센테이지가 높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적정 습도가 만약에 40에서 60이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때도 기관지 관련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습도를 조금 더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무래도 기관지 내에 점막이나 이런 게 건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습도가 조금 더 높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보육기 안에서 간호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주의점 중요해요. 처음은 이제 아이들이 폐로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호흡을
많이 하게끔 하려면 옆으로 눕히는 게 중요하대요. 그 다음은 아이들도 한 자세로 계속 오래 누워 있다 보면 뭐 욕창 같은 게 생기니까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은 1에서 3시간마다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미숙아들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뤄서 열량 소모를 없애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옮겨 다니는 건 안 좋기 때문에 체중도 그 보육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체중계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측정하게끔 보육기 안에 되어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수유할 때 반자위,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완전히 앉히는 게 아니고 반자위 자세로 포유를 한 다음에는 소화가 이게 잘 되고 흡수가 잘 되도록 오른쪽으로 눕혀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러한 보육기들은 온도 습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매 2시간마다 점검을 수시로 해주는 게 좋고요. 이러한 보육기의 소독은 매일 소독수로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은 감염 방지. 감염 방지는 이전 앞서에도 나왔듯이 가장 최선책은 손 씻기죠. 손 씻기 자주 해서 아이들 만질 때는 손 씻기만으로도 감염이 예방된다고 하니까 손 씻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숙아들의 영양 공급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미숙아의 영양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관 영양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들 코에 이렇게 산소 그 흡입기 꽂고 입으로는 위관 영양 같은 거 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이제 이 아이들이 빨고 삼키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K 주사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이러한 미숙아들도 비타민 K 주사를 이제 놔준다고 합니다. 정상아의 경우는 이렇게 출혈성 지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K를 주사한다면 미숙아들은 혈액 응고 과정이 미숙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투여를 한다고 해요. 비타민 K 주사 투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일단 목욕 부분 볼게요. 아이들은 통목욕이 이전에도 일반적 신생아 간호에서 나왔는데 통목욕이 가능한 거는 일정한 체온이 유지되면서 체중 2.5kg 이상의 아이들은 통목욕이 가능해요. 근데 얘네들은 체중이 저체중이기 때문에 통목욕은 불가능하고요. 대신에 정 목욕을 해야 된다 하면 스펀지 같은 걸로 살짝 이렇게 스펀지 목욕으로 아주 짧게 그렇게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한번 생리적 합병증에 관련된 병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간호를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들 미숙아에게서 잘 나타낼 수 있는 생리적 합병증은 고빌리루빈 혈증이에요. 빌리루빈 혈증. 이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황달에서 나왔었죠. 이 빌리루빈이 그 혈액 내에서 이제 빌리루빈이 파괴되면서 그러니까 혈액이 이제 죽은 혈액들이 이제 파괴되면서 빌리루빈이 생성이 되는데 이게 간으로 가져가지고 그 빌리루빈의 축적을 간에서 이제 빼줘야 되는 건데 얘네들도 아무래도 간이 미성숙되어 있겠죠. 그래서 빌리루빈이 혈액에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달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빌리루빈 혈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황달의 치료법에서 아이들 치료법에서 말씀드렸어요. 광선요법 적용하면 되고요. 광선요법이 뭔지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신생아 간호 돕기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 다음에 신생아 용혈성 질환에 대해서 볼게요. 이러한 고빌리루빈이라던가 뭐 핵황달 이런 것들이 신생아 용혈성 질환에서 오는 그 원인인데요. 신생아 용혈성 질환 여기서는 책에서는 중요한 2가지만 지금 다루고 있네요. 이 중에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RH 부적합증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RH 부적합증이 뭐냐 하는 거는 엄마가 RH 마이너스고 아이가 RH 플러스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체가 RH-고 태아가 RH+일 때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엄마의 그 RH-가 RH+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나와 다른 RH 플러스 P를 가진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그 RH-인 모체가 거기에 대한 항체를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른 P가 있지. 얘는 뭐지? 얘는 다음에 들어오면 내가 공격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 RH 플러스에 대한 안티 RH 플러스 항체를 만들어냈다가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둘째도 RH 플러스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게 작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만들어놨던 항체가 그 둘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아이 안에 있는 적혈구를 파괴시키고 용혈시켜 버려가지고 적혈구가 파괴되니까 헤모글로빈에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완전히 교환 수혈이라고 해갖고 제대를 통해서 헌피를 빼내고 온전한 새 피로 다 바꿔줘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RH 부적 합증에 걸리면 제대에 의한 교환 수혈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 ABO 부적 합증인데 이거는 엄마가 O형이고 자녀가 AB형일 때 나타나는 그 문제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사합병증 한번 볼게요. 대사합병증에는 저혈당증과 저칼슘증이 있는데요. 저혈당증은 말 그대로 혈당이 낮은 거죠. 당이 낮을 땐 어떻게 해야죠? 당을 투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당 투여가 방법이고요. 저칼슘증은 칼슘이 없어서 낮은 거니까 여기는 칼슘을 투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말이 굉장히 어렵긴 한데 초자양막증이라고도 하고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은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미숙아의 폐가 미성숙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폐 안에 폐포라는 게 있죠. 그 폐포에서 산소를 산소를 만들어내 가지고 막 이렇게 숨을 쉬는 건데 그 폐포에 그 뭐라 그러죠? 폐포를 폐포에 막이 생기면서 그 폐포와 폐포 사이에 산소의 왕래가 막 왔다 갔다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면활성제라고 그 우리 뭐 비누 이런 거에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이제 말하자면 오일 같은 게 이렇게 발라져 있어서 폐포와 폐포 사이를 막 산소가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계면활성제가 필요한데 그 계면활성제도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폐포가 점점 그 산소가 없으니까 쪼그라들면서 호흡이 안 되고 그래서 나타나는 증후군인데 이럴 때에는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못 쉬는 거니까 산소 공급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 계면활성제를 투여함으로써 그 폐포와 폐포 사이에 그 왕래를 잘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발성 호흡장애 증후군은 어디에 생긴다? 폐에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소 공급과 계면활성제를 투여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다음은 호흡기 합병증, 뭐 심혈관 합병증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중요한 게 수정체 후부 섬유 증식증.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수정체에 고동도의 산소를 투여하게 되면은 망막에 섬유가 생겨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산소의 농도 해줘야 된다는 거 조금 전에 했는데 기억 안 나신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은 감염과 관련된 간호독기입니다. 폐혈증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서 책에서는 막 그렇게 자세하게 서술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괴사성 장염이에요. 괴사성 장염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성숙하니까 장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성숙해서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데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장에서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 장이 괴사하고, 그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이 막 활발해야 되는데 그 연동 운동마저도 느릿느릿하고 저하되는 거예요. 잘 안 되고. 그래서 그 괴사성 장염이 오는 건데, 이 괴사성 장염의 치료 방법은 어른들인 저희 같은 경우도 장염에 걸리면 금식하잖아요. 일단은 이제 금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입으로 그러니까 그 뭐지, 가스가 연동 운동이 안 되니까 가스 배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간 삽입으로 해가지고 강제로라도 가스를 배출시켜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꾸 가스 배출되고 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7일,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난 다음에, 그 진단과 치료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보통 괜찮아져서 다시 수유를 시작하게 된다 할 때는 바로 이제 수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죽부터 미음부터 시작하듯이 아이들도 그 전해질 용액이나 아니면 멸균수 이런 걸로 먼저 수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희석 가능한 모유 이런 거를 되게 이렇게 묽게 해가지고 점점 더 묽게 시작한 다음에 진하게 이렇게 수유를 하는 방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파상풍이에요. 여기서는 파상풍이 좀 중요한지 길게 나왔더라고요. 파상풍 한번 볼게요. 파상풍은 이제 제대를 통해서 오염된 뭐 기구나 이런 거를 써가지고 제대를 통해서 하는 감염인데, 요즘은 병원에서 다 이제 소독된 가위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제대를 자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걸리는 병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근데 신경을 건드려서 근육의 경련, 알고 나니까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근육의 경련과 강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디부터 온다? 얼굴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하면, 강직이 심하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활처럼 휘는 그런 막 뭐라 그러죠? 후궁 강직이라 그랬나? 그 증상까지도 나타나게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근육을 강직시키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를 또 어디가 제일 위험하냐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 호흡 근육까지도 마비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이러한 파상풍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호흡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어둡고 조용한 곳에서 간호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단독이라는 병인데요. 단독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라는 세균이 이제 침입해서 염증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로 얼굴에 염증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다음에 임균성 안염이에요. 이거 저번 시간에도 나왔던 건데 또 나왔네요. 중요한 건가 봐요. 임균성 안염 기억하시죠? 그 분만할 때 모체 엄마의 그 질 산도 내에 임균이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면은 제일 연약한 부위인 눈에 그 감염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임균성 안염은 그 어떠한 이제 간호 방법이 있는지, 치료 방법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의 질산은을 투여했을 때는 반드시 따뜻한 생리식염수를 세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세척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방법을 크레데시 점환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질산은의 생리식염수를 세척한다 라고만 알았는데, 이거는 크레데시 점환법이라고 한대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의 질산은 말고 또 있었죠. 1%의 뭐 테트라사이클린이나 0.5%의 에리트로마이신 그거를 사용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모체 요인과 관련된 그 고위험 신생아 간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그다음에 엄마가 당뇨병인 경우에 엄마의 당뇨병인 경우 거기서 태어난 신생아는 저혈당증이래고, 근데 이상하다, 엄마가 당뇨병이면 당이 높은 건데 그럼 아이도 당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엄마가 당이 높아서 그 임신 중에 신생아가 엄마의 그 높은 당의 혈액에 익숙해져 있다 하면은 아이의 몸속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혈액이 달고 끈적끈적하지 하면서 그럼 나는 이게 싫으니까 인슐린을 분비해야지 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출산 후에 딱 나오면 그 아이가 스스로 이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이 점점 높아지면서 오히려 거꾸로 저혈당증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이런 거는 그 당 검사를 이제 실시해 보면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출생 후에 당 검사 실시하는 게, 그 혈당 검사를 자주 실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엄마가 마약에 중독된 그 경우에는 마약 중독 모체에서 나온 신생아도 그 역시나 그 마약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난 후에는 금단 현상을 보인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고위험군의 신생아 간호듣기 길게 쭉쭉쭉쭉 해서 한 번에 다 나갔어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외워야 될 그 단어들도 굉장히 많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형광펜으로 칠해드린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고 반드시 외워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책 보시면서 자기만의 공부 방법으로 꼭 외워두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또 아동 간호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